박영자는 준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울리고 곧 화면이 연결됐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렸다. 병원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준서야. 할머니. 준서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준서 많이 보고 싶었어. 근데 지금 어디니? 엄마는 아직도 많이 아파. 네? 엄마 안 아픈데요?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엄마 안 아파요. 병원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요. 여기요. 준서는 핸드폰을 돌렸다. 그때 화면에 유나가 나타났다. 박영자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유나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선글라스를 들고 있었으며 화장도 지나치게 한 상태였다. 아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분명 박영자에게는 밤새 토해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전해졌는데 상황이 이상했다. 준서야, 너희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아파서 병원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우리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지금 공항에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박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우리 오늘 비행기 타요. 엄마가 재밌는 곳에 간다고 말해줬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탓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때 화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성우가 준서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박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유나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네, 죄송합니다. 나만 빼고 장모님이랑만 여행을 간다는 거지? 네.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비행기 타야 해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박영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는 처음부터 들려줄 필요가 있었다. 박영자는 올해 65살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남은 박영자는 아들 내외와 손자를 집으로 들였다.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며느리 유나는 아침마다 잠이 많아 늦게 일어났지만 박영자는 뭐라 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했다. 아들 성우는 착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자랐다. 남편과 함께 애써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은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부터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유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다. 며칠 전 유나는 박영자에게 말했다. 어머님, 이번 추석 당일에는 저희가 친정에 먼저 다녀와도 될까요? 대신 다음 날에 어머님이랑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고요. 박영자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추석 당일에 가족이 다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유나도 친정 부모님을 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성우의 집에서 보냈으니 이번에는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렇게 해. 친정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으시겠다.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성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 사실 성우 마음 한구석에는 섭섭함도 있었다. 추석 당일에 혼자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은 외로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나의 밝은 얼굴을 보니 그런 마음도 사라졌다. 며느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성우에게도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석 당일이 다가왔다.
아침 일찍 성우와 유나 그리고 준서는 짐을 챙겨 나섰다. 기차를 타고 유나의 친정으로 간다고 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차돈 들게 내 안부도 전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조용해졌다. 혼자 남은 집은 참 넓게 느껴졌다. 그러나 성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내일 가족들이 오면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의 집은 고요했다. 평소라면 손자 준서가 뛰어다니는 소리, 며느리 유나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날씨가 참 좋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이런 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성우는 장을 보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갈비용 고기, 동태, 다진 고기, 각종 채소들을 샀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시장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눴다.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었다. 아이고 박 여사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가 말했다. 네, 내일 아들 내 가족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그래요, 좋겠네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럼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기를 잘 골라주었다. 신선한 갈비를 포장해 주면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다. 채소 가게에서도 싱싱한 것들로 골랐다. 무는 크고 단단한 걸로, 파는 푸른 것으로, 당근은 굵은 것으로 골랐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니 벌써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성우가 결혼하면서 유나가 힘들까 봐 제사는 지내지 않기로 했고 명절 음식도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았다. 전 종류를 10가지씩 붙일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는 꼭 만들고 싶었다. 갈비찜, 동태전, 동그랑땡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먼저 갈비를 손질했다.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간장, 설탕, 다진 마늘, 배즙, 참기름을 섞어 갈비에 골고루 발랐다. 양념이 잘 배도록 주물러가며 버무렸다. 다음은 전을 부쳤다. 동태를 손질해서 밀가루와 계란을 입히고 달군 팬에 지글지글 구웠다. 동그랑땡도 만들었다. 다진 고기에 두부를 으깨 넣고 양파와 당근을 잘게 썰어 넣었다. 간을 맞추고 동그랗게 빚어 붙였다. 전을 부치는 동안 주방은 뜨거워졌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땀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면 힘이 났다. 한참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이다. 허리가 아팠고 서서 일했더니 다리도 저렸다. 어깨도 뻐근했고 전을 부치느라 팬을 계속 흔들어서 손목도 아팠다. 음식들이 완성되자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한 뒤 주방을 깨끗이 닦았다. 완성된 음식들은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 내일 아침 다시 데우고 밥을 지으면 될 일이었다.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천히 허리를 폈다. 온종일 움직였던 몸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성우였다. 어머니, 저 성우예요. 그래, 왜? 저희 내일 오전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도착하면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면 어떨까요? 성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자는 말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다. 아니야, 성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음식 다 만들었어. 너희 오면 같이 먹으려고. 식당 말고 집에서 먹자. 아, 그러세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때 윤나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저 윤아예요. 그래.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은 당연히 하셨죠. 저는 어머님 갈비찜이 제일 좋아요.
윤나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으며 귀엽게 애교를 부리는 기운이 전해졌다. 그럼 당연히 했지. 내가 좋아하니까. 와,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내일 빨리 가서 먹고 싶어요. 그래.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밥 차려 놓을게. 그때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밥 빨리 먹고 싶어요. 귀여운 손자 준서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피곤이 싹 가시는 듯 했다. 그래, 준서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내일 보자.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내일 가족들이 다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하자 기분이 좋았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아 얼굴도 환하게 빛났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가족들 앞에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음식들을 꺼냈다. 갈비찜부터 압력솥에 넣었다. 양념이 잘 배도록 2시간 정도 끓여야 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압력솥을 올렸다.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익는 소리를 내며 압력이 올라갔다. 그 사이 전을 다시 구웠다. 어제 만들어둔 동태전과 동그랑땡을 팬에 올려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살짝 구웠다. 방금 만든 것처럼 따끈따끈했다. 차가운 전보다는 따뜻한 전이 훨씬 맛있기 때문이었다. 밥도 새로 지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넣은 뒤 밥솥에 치사 버튼을 눌렀다. 윤기 나는 쌀을 보며 밥이 잘 지어질 것이라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소고기 묵국도 끓였다. 그는 소고기를 참기름에 볶다가 물을 넣고 끓였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자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국물 맛을 보니 딱 좋았다.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이었다. 성호가 좋아하는 맛이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0시였다. 1시간만 있으면 가족들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그는 부지런히 상을 차렸다. 밥그릇을 놓고 국그릇을 놓고 반찬들을 예쁘게 담았다. 갈비찜도 압력솥에서 꺼내 접시에 담았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를 보니 입맛이 절로 당겼다. 전들도 접시에 예쁘게 담았다. 동태전은 큰 접시에, 동그랑땡은 작은 접시에 올렸고 김치도 꺼내 예쁜 그릇에 담았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는 상차림을 보며 흡족해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갈비찜에 윤기 노릇노릇한 전들, 따끈한 밥과 국이 완벽해 보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다. 11시가 되었다. 그는 이제 곧 가족들이 오겠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바라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11시 10분, 20분, 30분이 지나자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명절이라 도로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급해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성우였다. 여보세요? 얘야. 어머니.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 저녁에 유나가 갑자기 아팠어요. 밤새 토를 너무 많이 해서 급하게 응급실에 왔어요. 뭐? 유나가 아프다고? 많이 아프니?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네,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유나는 괜찮은 거야? 병원은 어디야? 내가 그쪽으로 갈까? 준서는 누가 봐? 내가 가서 준서 봐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장모님이 여기 계셔서 안 오셔도 돼요.
그래도 어머니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알았어. 윤나 잘 챙기고. 성우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윤나가 밤새 토하고 아프다니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데 걱정이 되었다. 그는 장 위에 음식들을 바라봤다.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밥과 국도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밥상을 보니 허탈했다.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사라지고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다. 창 위에 놓인 음식들이 서서히 식어가는 게 보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아픈데 어떡하겠어요. 그는 그래도 윤나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그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혼자 먹으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몇 술 뜨고는 그만뒀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들을 치웠다. 성우와 윤나가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냉장고에 잘 보관했다. 그는 윤나가 밤새 토했다는 말을 떠올리며 걱정이 깊어졌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을 텐데 돌아오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죽을 끓이기로 했다. 그는 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많이 부었다.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며 주걱으로 저었다. 쌀알이 퍼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한참을 끓이다 보니 죽이 완성됐다. 그는 윤나가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릇에 담아두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문자였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멈췄다. 어머님, 공항에 3시까지 오셔서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공항이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녀는 어리둥절해했다. 왜 갑자기 공항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그녀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전화가 연결됐다. 성우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를 받았다. 성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어머니, 저 병원이에요. 그럼 방금 문자 보낸 거 뭐야? 네? 무슨 문자요? 성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되물었다. 공항에 3시까지 오라는 문자. 이게 뭐야? 네? 뭐라고요? 성우이. 아니요. 우리 오늘 비행기 타고 여행 가요. 지금 공항에 왔어요. 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 우리 오늘 비행기 타요. 엄마가 재밌는 곳에 간다고 말해줬어요. 준서는 신이 나서 말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니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그때 화면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서야,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해? 성우가 준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성우는 다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분명 윤아가 밤새 토를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병원에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지금 공항에서 여행을 간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잠시 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말해봐. 이게 지금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장모님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뭐라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설마 윤나가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네,
죄송합니다. 나만 빼고 장모님이랑만 여행을 간다는 거지.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 비행기 타야 해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텅 빈 거실을 바라보았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녀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리고 죽을 끓이고 모두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녀를 속이고 여행을 갔다. 그녀만 빼고.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니, 복잡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안 됐을까? 장모님과 여행 간다고 하면 그녀를 보내줬을 것이다. 섭섭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윤나가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말한 건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녀를 뭘로 본 것일까? 그냥 밥이나 차려주는 식무인가? 아니면 언제든 속여도 되는 사람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느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있을 때는 힘들면 의지할 곳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도 있으니 외롭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열심히 살았다. 가족들을 위해 뭐든 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좋아하는 몸보신 음식도 해주었다. 자신의 몸이 아파도 참았다. 병원 갈 시간조차 아까워 진통제만 먹고 버텼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일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몇 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행도 가보지 못했고 친구들이 여행을 제안할 때마다 거절했다. 집에 손자가 있으니 자신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옷도 새로 사본 적이 없었다. 입던 옷을 계속 입었다. 옷 살 돈이 있으면 손자 옷이나 장난감을 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았다. 거짓말로 속이고 혼자 남겨두고 여행을 가다니.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영자야? 투야. 어머,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친구는 그녀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을 알아챘다. 두뇌야, 나들한테 속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순애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추석에 윤나가 친정 간다고 했던 것부터 자신이 음식을 준비한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한 사실까지. 뭐라고? 그게 무슨 짓이야? 순애는 화를 냈다. 나만 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장모님과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나도 모르겠어. 왜 거짓말까지 했는지. 영자야, 왜 참고 있어?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무시를 당해. 투네는 계속 화를 냈다. 나도 화가 나. 정말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똑같이 갚아줘야지. 너도 걔네들한테 똑같이 해줘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똑같이. 그래.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줘. 그래야 너 마음도 풀리고 걔네들도 반성하지. 투네의 말에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투네야, 고마워.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영자야, 혼자 참지 마.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알았지?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이 조금 정리됐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이 당한 만큼 돌려주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청원에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했다. 그럼 그녀에게도 일주일이 있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났다.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가 생각한 것은 집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이다. 이 집은 남편과 그녀가 힘들게 일해서 장만한 것이었다. 젊었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돈을 모아 그렇게 겨우 마련한 집이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했다.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일했다. 그녀 역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건물 청소일도 했다. 성호를 키우면서 일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가끔은 아이를 이웃집에 맡기고 일하러 나가야 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그들은 이 집을 샀다. 집을 샀을 때 그녀와 남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드디어 자신들의 집이 생겼다고 느꼈다. 그때의 기쁨은 그녀에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었다. 집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었을 때의 감동, 텅 빈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천국 같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집은 제명의 것이었다. 성우와 유나는 얹혀 살았다.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도 그녀가 냈고 집 관리도 그녀가 맡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수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야, 나 영자야. 영자야. 너 말이 맞았어, 순애야. 나도 이제 결심했어. 정말 뭘 할 건데? 집을 정리하려고. 혹시 아는 부동산 있어? 집을 정리한다고 팔려고? 응. 일주일 안에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해. 알았어. 내가 아는 부동산 있어. 소개시켜 줄게. 잠깐만 기다려. 순애는 곧바로 부동산 연락처를 보내주었다. 그녀는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그녀가 주소를 알려주자 부동산 중개사는 말했다. 아, 그 동네네요. 거기는 수요가 많아서 금방 팔릴 겁니다. 언제 한번 집 보러 가도 될까요? 오늘 오후에 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로 시작된 것이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사가 도착했다. 중년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집 한번 볼게요. 중개사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방도 보고 화장실도 보고 베란다도 봤다. 집 상태가 좋네요. 평수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습니다. 학교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요. 이 정도면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팔아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만 팔아주세요. 정말요? 그럼 더 빨리 팔리겠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사는 사진을 찍고 매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집의 장점을 부각시켜 올릴 것이라고 했다. 다음 날 정말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든다고 했다. 여기 정말 좋네요.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하고 이 동네 오래 찾았는데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중개사가 물었다.
네, 하겠습니다. 언제 잔금 치르면 되나요? 일주일 후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집이 팔렸다.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뒤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 집을 판 가격은 3억이었다. 시세보다는 낮았지만 빨리 팔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집안을 정리해야 했다. 가구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소파, 식탁, 침대, TV 같은 큰 가구들은 당근 마켓에 올렸다. 중고로 저렴하게 내놓으니 금방 팔렸다. 사람들이 와서 가구들을 가져갔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만 챙기고 성우와 유나, 준서가 쓰던 물건들은 그들의 방 안에 그대로 두었다. 그들의 방에 들어가 보니 옷들이 가득했다. 유나의 예쁜 옷들, 성우의 정장들, 준서의 작은 옷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거실은 텅 비었고 방도 텅 비었다. 오직 성우 가족이 쓰던 방만 그대로였다. 집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제주도를 떠올렸다. 평생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바로 일만 했기 때문이었다. 남편과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다.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성우와 유나는 그녀만 빼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다. 그 생각을 하니 더 억울하고 화가 났다. 그녀도 살아보고 싶었다. 제주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수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수혜야, 나 제주도 가서 살려고. 제주도 정말 가고 싶었거든. 이번 기회에 가서 살아보려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나중에 놀러 갈게. 그래. 혹시 제주도에서 집 구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기다려. 순애는 곧 연락을 줬다.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했다. 그녀는 그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살 집을 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 좋겠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요. 알겠습니다. 몇 군데 추려서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괜찮은 집 2군데를 찾았다고 했다. 제주도에 와서 보고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일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꺼내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 내려갔다. 성호와 윤나가 이 편지를 읽을 즈음 어머니는 이미 집을 떠난 뒤였다. 그녀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손주를 돌보며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다. 그런데 그녀가 느끼기엔 자녀들은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는지 알 수 없었다. 밥이나 차려주는 식모, 언제든 속여도 되는 사람. 추석에 자녀들이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그녀는 기꺼이 보내주었다. 대신 다음 날 함께 밥을 먹자고 했을 때 그녀가 느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국도 끓였다. 그런데 자녀들은 거짓말로 그녀를 속이고 그녀만 빼고 여행을 떠난 것이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미 집은 팔렸다. 일주일 뒤면 새 주인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자녀들은 스스로 나갈 집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앞으로 자신을 찾지 말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나 만나자고 마음먹었다. 편지를 다 쓴 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글씨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고 펜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음속 깊이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 배신감이 글씨에 담겼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그녀는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전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참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놓았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키웠으며 손주를 돌봤던 곳이었다. 거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어쩌면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햇살일지도 몰랐다. 주방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수없이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었던 곳이었다. 성우의 방도 들여다보았다. 어릴 때부터 사용해온 방, 책상에서 공부하고 침대에서 잠을 잤던 방이었다.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함께 기뻐했던 기억도 떠올랐다. 준서의 방 역시 바라보았다. 작은 침대와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고 손주가 이 방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뒤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다. 공항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정말 많았다. 큰 가방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 어디론가 떠나는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녀도 떠나는 사람이었다. 공항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항 안내판은 복잡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 수 없었다. 지나가던 젊은 여성에게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 위치를 물었다. 친절하게 안내를 받았고 어렵지 않게 탑승 수속을 마쳤다. 체크인 카운터 직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다. 탑승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크고 하얀 비행기가 보였다. 그녀는 곧 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갈 것임을 깨달았다. 합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그녀는 티켓을 들고 비행기에 올랐다. 좁은 통로를 지나 자신의 좌석을 찾았다. 비행기 좌석에 앉으니 떨렸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기 때문이다. 안전벨트를 매는 방법조차 잘 몰라 옆자리 승객에게 물었고 친절하게 안내받았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활주로를 나간 뒤 점점 속도를 냈다. 몸이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자 창밖으로 땅이 점점 작아졌다. 건물들은 장난감처럼 자동차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파란 하늘이 펼쳐졌다.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비행기를 타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구나.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던 그는 이런 경험을 해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앞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생각이었다. 구름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솜사탕 같은 구름들이었다. 하늘은 끝없이 넓고 푸르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행기가 착륙했다. 그는 제주도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오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공기는 맑고 상쾌했으며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으로 향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집 2군데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첫 번째 집은 마을 안쪽에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했지만 바다는 잘 보이지 않았다. 집은 깨끗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았다. 두 번째 집은 언덕 위에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심코 감탄했다. 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여기가 좋겠어요. 중개사는 맞장구 쳤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 집은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해 뜰 때 보면 더 예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마쳤다. 집을 판 돈으로 전액을 지불했다. 다음 날 이사는 금방 끝났다.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져온 것은 옷가지와 몇 가지 생활용품뿐이었다. 그는 새 집 거실에 섰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평화롭고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성우였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한편 성우와 유나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짐을 찾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주일간의 여행은 즐거웠다. 좋은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도 다녔다. 어머님 많이 화나셨을까? 성호가 걱정스레 물었다. 화를 왜 내? 아들 며느리가 여행 다녀왔는데 그런 걸로 화내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유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그래도 우리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되지 뭐. 유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이 집 앞에 도착하자 성호가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성호와 유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멈춰섰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유나는 당황했다. 성호는 말을 잊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다. 거실 바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다. 가구가 있던 자리만 깨끗했다. 그때 준서가 거실로 뛰어왔다. 엄마, 아빠, 여기 편지 있어요. 준서는 바닥에 놓인 편지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다. 뭐라고 써 있어? 유나는 다급하게 편지를 빼앗았다. 편지를 읽는 윤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윤나가 소리쳤다. 성우가 편지를 받아 읽자 그의 얼굴도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왜 집을 팔아? 일주일 뒤에 새 주인이 들어온대. 우리 보고 나가래. 뭐?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성호는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지? 여보, 정말로 집을 팔았나 봐. 유나는 패닉에 빠졌다. 내가 어머니한테 계속 전화해 볼게. 성우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것은 신호음뿐 연결은 되지 않았다.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발.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편 그녀는 제주도의 제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화면에 성우의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평생 참고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기로 했다.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하도 소리를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누군가의 희생을 바라서는 안 된다. 가족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던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었다. 앞으로 그녀는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제주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도 하고 책도 읽으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